안녕하세요. 주경철 교수입니다. 전 세계의 바닷길이 열리면서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늘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구 제국주의 세력들이 인도와 중국, 일본을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죠. 이번 강의에서는 바다를 통해 제국주의가 확산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인도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도가 인도양을 지배한 경우는 거의 없고 아시아의 여러 다양한 세력들이 인도양에서 공존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이후 유럽의 해양 세력들이 들어왔고 18세기부터는 강한 무력으로 인도양을 통제하더니 급기야 영국과 프랑스 간의 경쟁을 통해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보면 영국의 지배로 끝나지만 그 과정이 단순하지만은 않아서 일부 세력은 꽤 강고하게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마라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라타는 1620년경부터 무굴 제국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성장하였는데 여기에 칸호지 앙그레라는 해군 지휘관의 지원을 받아 인도 서남부에 위치한 비자이두르그라는 항구를 요새로 삼았고 이를 이용해서 영국 식민 세력의 침탈에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동인도 회사의 군대가 1757년 플라시 전투에서 벵골 태수의 군대에 승리를 거두고 벵골 지역의 지배권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그 전해에 영국군에게 비자이두르그 요새를 빼앗긴 것이 중요한 시발점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육상에서 패배하기 전에 바다와 항구에서 먼저 패배한 것이죠. 인도양에서 인도 해군의 취약성은 서구 제국주의 세력의 팽창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번엔 중국의 예를 들어보죠. 중국 역시 해상력이 약했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중국을 지배하고 있던 청제국은 대외교역을 일구통상체제라는 이름의 통제체제로 운영하였습니다. 교역 장소를 광저우 한 곳으로 한정하고 외국인의 활동구역은 연안의 특별구역으로만 제한한 후 정부의 허가를 받은 특별 상인들을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독과점 상인들과 외국 상인들을 위해 중개 업무를 맡은 매판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엄청난 이익을 누리는 구조였죠. 유럽 상인들로서는 우선 통제된 사업 방식에 불만을 품었을 뿐 아니라 막대한 무역 적자 문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16세기부터 유럽인들은 중국 차를 마시게 되었는데 18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양이 엄청나게 늘었고 더불어 고가의 닭이들도 대량 수입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경우 수입액이 매년 3천만 파운드에 달했지만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많지 않아서 차액을 은으로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액수가 너무 커지자 영국은 중국에 통상사절단을 보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했죠. 결국 이런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 역사상 가장 비도덕적인 범죄로 비판받는 아편 수출이었습니다. 특히나 값이 저렴하고 효과가 강력했던 인도 파트나 지역의 아편이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통해 중국에 대량 수출되었고 급기야는 수천만 명의 중독자를 양산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켰지만 영국으로서는 이 사악한 방식을 통해 그동안의 적자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죠. 이후 중국 당국이 이를 엄금하려 하자 영국은 아편 전쟁을 일으켜 대응했습니다. 당시 막강해 보였던 청제국이 영국이라는 서방의 작은 나라가 보낸 선단, 그 중에서도 특히 네메시스호라는 증기선에 농락당하다시피 패배한 것은 아시아 세계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네메시스호가 과연 어떤 배였길래 그랬을까요? 이 배는 1839년에 건조된 증기선으로 범선과 증기선의 기능을 혼합해서 갖춘 철선이었습니다. 평평한 바닥과 낮은 흘수선으로 인해 수심이 얕은 곳까지 밀고 올라갈 수 있었고 갑판 위에 회전식 포대가 있어서 모든 방향으로 사격이 가능했죠. 이 당시 배 한 척이 이런 정도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반대로 말하면 청제국은 바다로부터 이런 정도의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을 정도로 취약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서구 세력 앞에 극심한 압박을 당한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일본은 17세기 이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고수해왔고 아주 제한적으로 외국과 관계를 맺곤 했습니다. 나가사키 앞에 데지마라고 하는 인공섬에 설치한 상관에 중국과 네덜란드 선원들만 출입하며 교역하도록 조치했고 이곳으로 들어온 서적들을 통해 서구의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엽 무렵 미국 페리 제독의 강압적 개항 요구에 직면하게 되죠. 1853년 흑선이라고 불리는 4척의 배가 지금의 도쿄인 에도에 입항했는데 그중 2척의 증기선으로 인해 일본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1854년에 다시 찾아온 미국 선단의 압력으로 결국 일본은 석탄을 제공하고 영사관도 설치하고 미국의 최혜국 대우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나가와 조약, 즉 미일 화친 조약을 맺어 문호를 강제로 개방해야 했습니다. 이후 1858년엔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통해 더욱 본격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로 일본인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일부 선각자들이 서양 오랑캐의 막강한 힘을 깨닫게 되죠. 이들은 어떻게든 서양의 방식을 배워서 종국에는 서양 오랑캐를 축출하자는 식의 운동을 벌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훗날 메이지 유신이라는 큰 변화를 불러오죠. 이들의 주장에는 해군의 양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서 서양식 범선도 만들고 그동안 우호관계를 유지했던 네덜란드의 도움으로 증기선도 얻게 되어 훗날 서양식 해군과 선원을 양성하게 됩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일본은 간린 마루호라는 배로 태평양을 건너 미국의 외교관과 사절단을 보내기에 이릅니다.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서구의 길을 따라가는 데 성공한 것이죠. 이상에서 보듯 이제 세계의 바다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무대로 변모합니다. 바다는 폭력의 공간이 되었고 해전은 치명적인 상태에 이릅니다. 이런 현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했죠. 수치로 살펴보자면 1652년부터 1815년까지의 기간 중 해전에 투입된 영국 해군 전함은 1452척인데 이 중 204척이 침몰했으니 그 비율은 약 14%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중 그 비율이 무려 81%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야말로 바다는 공포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터빈 엔진을 장착한 크고 강력한 전함들이 등장하고 포탑이 개량되어 효율적으로 대포를 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뢰와 잠수함 같은 치명적인 무기도 개발되었습니다. 세계 패권의 방향이 점차 바다에서 결정되기 시작한 거죠. 특히 20세기에 들어서며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해서 이 광대한 공간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19세기 말까지 미국은 캘리포니아, 오리건, 알래스카 등지를 차지했고 하와이, 필리핀, 괌 등지의 지배를 강화했습니다. 그러고는 태평양 전체를 미국의 호수처럼 만들고자 했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해 볼 인물이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전임 대통령의 암살로 인해 42세로 최연소 대통령이 된 그는 매우 강경한 대외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하죠. 말은 부드럽게 하되 큰 몽둥이는 하나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면 성공할 겁니다. 소위 큰 몽둥이 전략, 빅 스틱 폴리시입니다. 그는 미국의 양쪽 바다, 즉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를 느꼈고 이것은 파나마 운하 건설로 이어졌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엄청난 자본과 인력을 동원하여 이루어낸 일인데요. 미국의 세계 정책 추진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사실 그 이전에 미국 동부와 서부는 내륙의 험준한 산맥과 사막, 대초원을 가로질러 가든지 그렇지 않고 바다를 이용할 경우 저 아메리카 대륙의 최남단까지 돌아가는 먼 해로를 항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파나마 운하가 완공된 이후에는 대서양과 태평양이 가까운 거리로 연결돼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통합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거죠. 20세기는 강대국 간 해군력 경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대 최강국인 영국은 막강한 해군을 통해 세계를 통제하고 있었고 독일이 이에 도전하는 형국이었는데 영국이 먼저 1906년에 아주 강력한 드레드노트라는 전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전함은 석유를 사용하는 터빈 엔진을 사용했고 강화 합금강으로 선체를 만들어서 매우 튼튼한 데다가 강력한 대포들이 빽빽이 장착된 거선이었죠.
곧 독일도 이를 따라 같은 급의 전함들을 건조하면서 영국 해군력을 쫓아가려 했지만 그렇게 하기에 역부족인 사실을 깨닫고는 결국 어뢰정에 집중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강대국의 해군 경쟁은 계속 이어집니다. 예컨대 일본은 1921년 세계 최초의 본격적인 항공모함 호쇼호를 만들고 전시에는 야마토호나 무사시호로 알려진 초대형 전함들을 건조합니다. 독일은 유보트로 명명한 잠수함으로 연합군의 선박들을 무제한 공격하는 전술을 사용하죠. 이처럼 군사화된 바다는 오늘날까지도 그 성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다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는 장소일까요? 아니면 평화와 공존의 공간인가요?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미래 바다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일본은 제국주의적 압력에 대응하여 자주적으로 해군을 육성하고 근대화에 성공했는데 인도와 중국과 비교하여 이러한 대응의 차이는 어떠한 부분에서 유래되었는지. 인도와 중국이 먼저 제국주의 세력에 압도당하는 것을 지켜본 게 중요한 요인이겠죠. 특히 청제국이 그토록 처참하게 패배하는 것은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에도 이제 그런 충격파가 전해졌을 때 맥놓고 당하기 전에 스스로 준비를 해서 서양 오랑캐들을 이길 힘을 준비하자는 운동이 일어나죠. 이때에도 중국처럼 동도서기, 서구의 기술을 배우되 정신 요소는 중국 것을 지킨다는 이런 제한된 정도의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양의개혁론, 즉 서양 오랑캐에게서 모든 것을 배우자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죠. 그런 점에서 위기 상황에서 국가에 나아갈 방향을 잘 정립하려는 선각자들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은 오랫동안 쇄국 정책을 폈다고는 하지만 나가사키 앞에 인공섬인 데지마에 상관을 열어서 네덜란드인들로부터 서책을 들여오는 형태로 어느 정도로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란카쿠라고 하는데 이때 란이라고 하는 건 이제 네덜란드를 의미해서 네덜란드 학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네덜란드를 통해서 그래도 일정한 정도로 이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